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은 연말 특수의 성지로까지 불리던 시청사 주변 식당가의 단체 예약 취소가 매일 수십 건씩 이어지는가 하면 30년째 운영 중인 한 관광호텔은 12월 3일 이후로 예약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행정기구가 많은 세종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공무원 손님이 많은 지역인데 공무원들의 소비가 확연히 줄면서 세종시 내 자영업 매장의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현재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비상계엄 여파와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코로나19 당시 수준으로 소비가 위축될까 두렵다며 노심초사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정치권과 지자체를 비롯해 금융권과 기업들까지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송년회를 재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예 구내식당 운영을 잠시 중지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단체 회식에 쓸 회식비를 개인들에게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들도 있습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들에 두루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연말을 힘들게 버티고 있는 외식업체와 개인 사업자들에 쏠리는 관심과 응원이 참 흐뭇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만큼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죠. 이들에게 송년회 회식비를 기부하는 풍경이 늘고 있어서 주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기부회식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술잔을 채우기보다 어려운 이웃의 관심과 사랑을 채우는 성숙한 송년회 문화가 조성되고 있어서 싸늘한 연말임에도 추위가 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기업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컴퍼니, 그 어원은 라틴어 꿈빠네입니다. 여기서 꿈은 함께를 뜻하고 빠네는 빵을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빵을 나누는 것이 기업의 초심이라면 어려운 이웃들과 한솥밥을 먹고 밥상을 나누는 인정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초심일 겁니다. 모쪼록 힘들고 시린 연말이지만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초심으로 몸과 마음을 뜨겁게 데워보는 건 어떠십니까?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면서 12월 19일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항공권 깡까지 등장할 줄이야입니다. 예, 생소한 내용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방에 의한 절반 가까이가 국외 출장을 할 때 이 항공권을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예.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234곳을 대상으로요,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를 좀 점검해 봤다고 하는데요. 예.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은 모두 915건에요. 355억 원이 쓰였는데 예. 여기에 이제 지자체가 이제 국외출장 갈 때 그 의원들이 동행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요, 이 1,400여 건의 그 400억 원 정도가 이 국민연세로 쓰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05건, 그러니까 이 44.2%가 항공권을 위변조해서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시민연세로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있었던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지방의회에서 정말 항공권 깡까지 등장할 거라고는 이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의 그 의전을 위해서도 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사무처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는 점 이것도 좀 지적이 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요, 이 공무원들의 출장비를 대신 부담해 주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무려 117건이나 적발이 됐는데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는 이 금지되는 그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게 국민권익위의 지적입니다. 예, 특히 해당 공무원이 만약에 선거구 유권자라면 이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지출 사례도 좀 적발이 됐는데요. 예. 술이라든지요, 아니면 숙취해소제, 해장국, 간식 같은 물품을 산 사례도 178건이나 적발됐다고 하고요. 또 한 지방의회는 이 수행 목적이라면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 원 넘게 구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 가이드의 입장 요금을 출장 예산에서 지출한 건도 33건이나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권익위는요, 이 허위 비용 청구 등의 이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했고요. 그리고 징계,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지방에 각각 통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아직 어떤 지방의회가 권익위 지적을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의회라든지 충청남도 의회 그리고 각 기초의회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걸 좀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지적도 있어가지고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대전시 체육회가 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 자격 요건으로 학력 기준을 넣었던 점 이게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대전시 체육회 인사 규정에 따르면은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이 채용 전형 진행할 때요, 이 성별이라든지 신체 조건, 용모, 학력, 연령 이런 거에 대한 그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도 이제 대전시 체육회가 이 엔지니어링 분야 직원 채용 최종 심사를 할 때 지원자들의 학력 수준을 평가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정량 평가를 할 수 없는 이 자기소개서도 평가 항목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예, 능력만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이 공정 기회 부여의 취지에 어긋났다 이런 지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체육회 기간 경고, 조치 처분 등이 내려졌다고 하고요. 예. 이런 감사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 상수도 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요, 모두 7차례에 걸쳐서 출장을 신청한 다음에 예. 실제로는 출장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오가면서 여비까지 챙긴 사실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예. 헛웃음이 날 정도인데요. 출장을 신청하고 집에 다녀오면서 여비까지 챙겼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국외 출장 경비 이거 부정하게 사용했던 지방의회가 어딘지 이거 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감사에서 지적된 비유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이 물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입니다. 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허위 재산 내역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전 중구의 윤양수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예.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3 형사부는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무소속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되면은 이게 당선 무효가 되죠. 하지만 90만 원형을 선고받아서 일단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1심에서 벌금 90만 원형이 선고가 됐다면 죄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까? 글쎄요, 좀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윤양수 의원은 새로운 미래 소속으로요, 지난 4월에 실시됐던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했다가요, 최종 3위로 낙선했는데 예. 이 후보 등록을 하면서 윤 의원은 이 선관위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배우자와 자신의 채무를 8,300만 원 정도 축소 신고했고 예. 또 일부 부동산은요, 이 실거래보다 무려 이제 6,300만 원이나 높게 기재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윤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의원은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단진 실수로 생긴 일이라면서요, 일부러 누락 신고하지 않았고 그 허위를 공표할 의도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재판부는 전년도 재산 신고 내역 등을 증거로 들면서요, 윤 의원이 미필적으로나마 일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누락액이 상당하고 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게 됐습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그런데도 당선 무효형에는 이르지 않는 이런 판결이네요. 네, 재판부는 이제 계획된 범행으로는 보이지가 않고 예. 또 이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라면서 이제 벌금 90만 원형에 대한 그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의성 있게 그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긴 했지만은 이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낙선해서 이 죄를 엄하게 묻지는 않겠다 뭐 이런 취지의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윤양수 의원은 현재 대전 중구의회 의원입니다. 그리고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가 올해 4월에 있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출마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가능했던 모양이군요. 네, 저도 이 브리핑 준비하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예. 이게 통상 현역 그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에 나서면은 이 직을 사퇴하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당 사안을 선관위에 좀 확인해 봤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이 공직선거법에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 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전 중구의회 의장이었던 윤양수 의원의 그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는 공정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소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참고로 국회의원도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는요.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윤양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김광신 그 전임 대전 중구청장도 이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해서 직을 잃게 됐었죠. 예. 그렇게 해서 치러진 그 재선거였고요. 그런데 중구의 의장직을 유지한 채 그 재선거에 출마했던 후보가 이 같은 이유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윤양수 의원이 그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 좀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초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지역 고용 상황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동 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취업자 수 증가세가 5, 6월에 다소 빠르게 둔화했지만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하지만 지역 경제계의 실업률 체감은 다른 것 같습니다. 대전은 전체 신규 구인 비율이 매우 낮고 세종은 산업 인력의 지역 자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실업 상황 그리고 취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에 대해서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동향분석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빈 실장님 들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보면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심화하고 있지만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 내에서는 신규 채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권 취업과 실업 현황 정확히 어떤 수준입니까? 우선 전국 측면에서 보면 이 15세 이상 실업률은 가장 최근인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2.2%를 기록했습니다. 예. 사실 완전 고용이라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11월 기준으로 5.5%를 기록했거든요. 예. 전체 인구보다는 높은 실업률이지만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에 비해서는 약 한 2%포인트 정도 낮을 만큼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문제는 지역별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4분기 기준으로 청년 고용률이 서울이 50.6%, 인천이 49.2%, 경기도가 49.9%니까 예. 50% 내외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예. 충청권은 대전이 44.2%, 세종은 훨씬 못 미치는 36.9%, 충청남도가 43.3%니까 수도권에 비해서는 확연히 못 미치는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예. 청년 실업률이 사실 대전이 5.1%, 세종이 3.6% 정도로 전국 평균인 4.9%에 비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일견은 괜찮은 상황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통계 착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이 실업자라는 개념이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자로 인정이 되는데 예.
구직을 아예 단념하게 되면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의 경우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실업자가 줄고 오히려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크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고용 인원 자체가 줄어드는 뭐 특정 분야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예. 대전의 경우에는 사무종사자와 관리자, 전문가 등등의 이제 직종에서 큰 감소세를 보였고, 세종은 단순 노무, 기능원, 기능 종사자, 예. 그리고 충남은 아무래도 농림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농림업에 좀 타격이 컸고요. 또 제조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의 이제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쪽 충청권 같은 경우는 청년 인구가 아주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청년 취업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인구 감소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 취업자이든 실업자이든 머릿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 추세를 볼 때는 우리가 머릿수보다는 비중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예. 청년 취업자가 줄어든다고 해도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대한 의욕이 아직 있어서 다시 말하면 실업 상태로 전환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예. 문제는 그렇지 않고 아예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편입되면서 경제 활동 참가율 자체가 저하되고 있다는 거. 이게 예.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어쨌든 낮은 수준, 뭐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런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석은 그럼 구직 활동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좀 낮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 인구 대비한 실업자의 비중인데 예. 실업자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직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취업이 당장 가능한 상태여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청년들이 의욕을 잃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충청권은 좀 시도마다 양상이 달라서 대전과 세종은 이제 3분기 기준으로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분기 대비 증가했고 예. 충청남도는 또 상당히 큰 폭으로 8%나 되는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예. 여전히 전국 평균 대비해서는 이 경활 참가율이 낮다는 점 자체가 아주 큰 충청도의 제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 청년들의 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단체든 기관이든 경쟁적으로 취업박람회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럼 취업률을 조금 높여볼 수 있는 것인지 실제 취업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크게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사실 이런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일자리 사업이나 어떤 재정 지출 측면에서 매년 연말이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 그때 이런 취업 박람회 개최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의지보다는 개최 자체에만 좀 몰입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질 자체나 또 이런 수준 같은 것들이 청년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의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그냥 체험 정도만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런 박람회들이 성공을 좀 거두기 위해서는 참가하는 기업이 어딘지 또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 참가하는지가 아주 중요한데 특히나 청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예. 자신들이 선호하는 어떤 기업이 참가를 해야지 청년들도 이런 적극적으로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또 인터뷰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텐데 예. 안타깝지만 이 충청권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의 경우에는 기업의 명성이라든지 선호도 측면에서 수도권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년들이 이 취업 박람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오려면 그 기업들도 이곳에 오는 인재들이 참 우리가 필요한 인재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서로 좀 더 몰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예. 자신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청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고요. 어떤 청년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는 연봉 수준이라든지 예. 근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뭐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알고 싶어하는데 예.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자체가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뭐 실적 위주의 취업
박람회는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충청권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동네 일거리 온라인 박람회 이런 걸 개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만 7천 건이 성사됐다고. 아니 이게 그러면 취업 박람회 실적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상반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이 현상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큰 대규모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예. 대부분이 어떤 특정한 업종이나 직종에 집중된 게 아니라 특별한 참여 요건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업체들이 선정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참여하는 청년들의 풀도 특정한 업종이나 직종에 관심이 있지 않는 일반적인 청년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말 그대로 기업과 청년 사이의 미스매치가 아주 높은 거죠. 그런데 동네 일자리 경우에는 이미 이 청년들이 동네에 살면서 어떤 이런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이미 많은 상태이고요. 예. 또한 동네에 있는 그런 특정한 업종과 직종에 보다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미스매치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예. 또 일자리 특성 자체도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이 동네 박람회는 어떤 자신이 계속 일할 일자리라기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성이라든지 시간제 일자리 수요가 많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소득은 좀 낮을지언정 일하는 시간이나 또 일하는 장소나 아무래도 자기 동네이기 때문에 일하는 장소에서의 유연성이 상당히 높아서 매치가 좀 잘 이루어진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입장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일자리 기회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런 추세에 따라서 최근 청년들도 시간제 일자리라든지 어떤 단기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시민르포라는 코너에서도 이 청년 취업 박람회장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기업들이 경력직을 또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서 취업 준비생들이 좀 한탄을 하기도 했고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어쨌든 경력직이라는 것이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는데 이 취업 준비하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의 취업 통로를 좀 열어줄 수 있는 방법, 경력직 선호로부터 이것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전에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바로 해서 예. 일정 기간 동안 뭐 자체적으로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또 훈련시키면서 그 훈련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었거든요. 예. 이제는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그 기업의 경력직 선호현상이 워낙 강해지면서 취업 전에 청년들이 어떤 스펙이라든지 역량을 쌓지 않고서는 취업에 성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요. 예. 아무래도 이 채용 시장에 있어서는 채용하는 입장에 있는 기업들의 이 바르게닝 파워가 크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경력직 선호 현상을 막거나 돌이키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다만 어쨌든 이런 취업 전에 경력을 쌓는 것이 필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청년들이 경력 형성을 하기 위한 어떤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도 해주는 게 차선책일 텐데요. 예. 이런 측면에서는 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전문가들도 일경험 지원, 뭐 인턴이라든지 예. 이런 일경험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정책 제안들을 했었고 예. 정부도 지금 이것을 받아들여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라든지 또 해외 인턴 사업과 같은 사업들을 확대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좀 사업들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라든지 인지도도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요. 다만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기업들도 어쨌든 어떤 일정 수준의 노력은 해야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일경험 사업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업들은 사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비용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과거처럼 미리 채용해서 훈련 비용을 떠안지 않아도 되고 또 일경험 과정 중에서 일한 청년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예. 미리 이런 지원자들을 스크리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혜택을 보는 것이 많은 만큼 일정 정도의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정부 주도 사업 외에 스스로 좀 이런 일경험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 또 채용자의 일정 비중을 채용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언하는 채용 연계형 일경험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채용 연계형 일경험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뭐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 자체가 뭐 사회초년생들의 취업을 막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기업에서는 이른바 고스펙, 뭐 고학력의 수도권 대학 졸업장 이런 것들 뭐 유학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모든 업무에 이런 높은 학력, 고스펙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아무래도 높은 대학 진학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작년에 대학 진학률이 72.8%니까
OECD 대부분 국가에 비해서도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예. 다만 이제 현재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면 고부가 가치 사업 위주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계약 진압률을 낮춰야 한다는 접근 방식 자체가 산업 전환의 흐름에는 좀 맞지가 않는 것이고요. 청년들은 어쨌든 일부 청년들은 대학에 여전히 진학하기를 희망하니까 예. 그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다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자리의 특성 자체를 일자리 특성이 상당히 다양하죠. 기술이라든지 숙련, 근로조건, 또 경력 발전의 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아주 명확히 분류를 해서 예.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청년들에게 제때 제공하는 것. 그래서 진로 결정이 조기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테고요. 예. 아무래도 특히 이 저학력이라고 한다면 고졸 이하 청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졸 이하 청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라든지 예. 요건들을 좀 알려주고 초기 정착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정착을 하게 되면 취업 성공 수당이라든지 임금을 보조한다든지 자산을 형성하는 걸 지원한다든지 예. 이러한 지원들을 아주 충분한 수준에서 청년들이 느낄 만한 수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각 기업과 또 구직을 하는 청년들 사이에 바라는 점들이 서로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 특히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구인난을 호소를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고용장려금 사업이 중소기업의 취업률을 높일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사실 뭐 외국인 인력만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이 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은 어떻게 저희가 분석해야겠습니까? 네, 이 고용장려금 사업이라는 것이 아주 예. 예전부터 수행됐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고요. 아무래도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하나로 쓰여왔는데 예. 다만 이 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은 보통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보조하는 기업 보조금 성격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청년 문제의 핵심을 한번 돌아보시면 이 청년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거. 다시 말해서 근로조건이 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지 않는데 기업에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실효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전제로 제 생각에는 어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돕고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소득을 보조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고용장려금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러한 근로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예. 다만 현재 정부의 기조 아래에서는 긴축 재정을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 사업들이 어떤 현금지 형성 사업이라는 비판에 따라서 좀 많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 지금 뭐 어쨌든 지방소멸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을 찾고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고요. 또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지역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렇다면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좀 찾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의 정책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방안들을 그럼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청년 일자리가 지금 수도권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예. 그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면 그 좁은 지역 내에서 청년층의 취업 경쟁을 훨씬 더 가열화시키고 또 노동시장 진입을 아무래도 지연시키는 아주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에 있어서도 어떤 지역적인 균형을 가져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우리가 하향식이라고 부르는 하향식 청년 정책 위주로 수행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예.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주력 산업의 특성이 다 다르고 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유인을 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산업 구조라든지 일자리 특성, 또 인프라 이런 것들의 지역적인 특성을 상세하게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될 것이고요. 예. 지금까지는 주로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자리 관점에서 이야기해 왔는데 이 청년의 어려움은 일자리만이 아니라 주거라든지 문화, 여가를 포함해서 인프라 전반에 걸쳐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 변화가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선호하는 어떤 문화시설, 여가시설을 포함해서
인프라 자체를 좀 구축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이것에 따라서 인프라가 늘어나고 또 인프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는 이런 좀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 지역 청년들 또 지역의 기업들 이 일자리와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항상 논의를 하고 있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이 연결고리입니다. 자, 앞으로 이 지역 청년들이 취업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 청년들의 노동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 자체는 고용률을 증가시킨다거나 실업률을 줄인다는 것 훨씬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요. 또 이건 단순히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실업률 해소의 차원을 넘어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돕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이 과정에서는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에서는 청년들의 이견을 듣고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듣고 수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런 좀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세밀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나 취약한 청년들, 고졸 청년이라든지 니트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 인터뷰 대전 지역 청년 취업들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유빈 동향분석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사회 이슈를 청년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청년몰 시간입니다. 대전 청년내일센터 우수정 센터장, 장지랑 로컬 크리에이터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고요. 오늘은 올해 청년몰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사회,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두 분 청년들과 함께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두 분 청년들께는 개인적으로 2024년 어떤 해였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장재랑 로컬 크리에이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하던 일들은 똑같았는데 올해 특별히 대세남과 만나서 되게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사회 구조를 좀 알게 됐고 왜 어른들이 신문을 읽으라고 하는지를 정말 많이 체감을 했는데 시사 이슈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뭔가 뜨문뜨문 SNS를 통해서만 접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나름 공부도 하고 내 의견과 생각을 전달하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20살 넘은 이후로 생각이 자란다라는 느낌을 가장 크게 느낀 한 해였어요. 예, 이런 답변을 바랐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무척 뿌듯하고요. 예. 네, 조금 반성이 또 되는. 2024년은 저는 희노애락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청년으로서도 그렇고 혹은 청년 센터장으로서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좀 희망과 관련된 거는 은둔고립이라든지 가족 돌봄이라든지 청년들의 신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 정책이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구나, 다양한 복지 정책으로 또 뻗어나가는구나, 이러한 좀 희망적인 모습을 좀 볼 수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 화남은 다 같을 것 같습니다. 이 비상계엄령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존엄이 걸린 이런 문제들 가지고 아직도 분노에 차 있는 저의 모습들과 우리 시민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사랑이 넘치는 해였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하기도 했고 국가의 시민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도 있었고요. 좀 즐거웠던 거는 대전의 브랜딩 가치가 좀 높아졌다라는 건 것 같아요. 대전에 사는 시민으로서 대전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대전의 발전이라든지 대전에 열리는 축제라든지 대전에 있는 정책이라든지 대전에 있는 청년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브랜딩 요소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해 12월 말이 되면 그 한 해를 항상 돌아보는데 정말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정말 격변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올해는 뭐 더더욱 그럴 거고요. 청년들 사이에서 그럼 2024년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두 분께서는 올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이슈가 그래도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가장 최근 것은 뭐 너무 크니까요. 좀 그 전으로 좀 가보면요. 장진호 크리에이터. 저는 다른 것보다 올해 가장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게 국민연금 개혁이 가장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 주변에서 뭐 경제에 관심을 가져라, 뭐 적금해라, 뭐 가계부 적어라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번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서 제가 나이가 들면 50만 원, 60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예.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때도 언급을 했었지만 제가 느꼈던 당시의 체감이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무서웠거든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신체 조건에서 금전적으로 믿을 구석이 사라진다는 게 되게 공포여서 요즘 제 또래 친구들한테 항상 경제 공부하라고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으로 항상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와, 저는 올해에 생각나는 이슈들은 우리 청년몰 코너에서 다뤘던 것만 보더라도 예. 아, 한 해를 다 돌아볼 수 있겠구나. 아, 그렇죠. 그 정도로 저는 청년몰 시간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어필을 하면서 예. 특히 청년과 관련된 결혼 그리고 뭐 저출생 이러한 정책과 좀 이슈, 주거 정책, 뭐 전세 사기 피해라든지 예. 그런 사태들이 좀 저한테 의미가 있었었고 아무래도 노동과 관련된 이슈들을 빼놓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 의대 정원의 확대의 문제라든지 예. 특히 최저임금 1만 원이 이제 드디어 돌파한 예, 이제 노동의 인권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라는 평을 듣기도 했었죠. 그리고 뭐 이번 연도에 계속 이슈가 됐던 건 예산에 대한 복지 예산이라든지 R&D 예산의 삭감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의 노동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예.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적 연구라든지 그런 발전을 좀 저해하는 요소들이 아니었나. 제 주변의 친구들도 이런 예산 삭감 때문에 피해본 회사라든지 예. 단체라든지 개인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겠구나. 예. 이러한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아쉬운 점으로는 우리 사회가 좀 발전하고 AI 기술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범죄도 많아졌잖아요. 아, 딥페이크라든지 그렇죠. 예, 예.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정책들이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좀 이슈들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올 한 해 뭐 대전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됐고 뭐 영시축제가 두 번째이지만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착공식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대전 지역에서 있었던 이슈 가운데 두 분이 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신지? 저는 예. 무엇보다 SNS에서 대전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많아진 게 좀 눈에 띄었어요. 예. 근데 그 가운데 성심당의 어떤 맹활약이 있지 않았나 그렇죠. 생각을 예.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청년몰 코너에서 얘기 나눴던 것 중에 6월쯤에 대전시의원 하반기 의장 선출에서 무효표와 관련된 예, 예. 이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최근에 국회에서 일어난 사태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꼈어요. 예. 그래서 이 현상이 반복되는구나라고 느껴서 더 약간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예. 특히 뭐 빵 축제 이렇게 축제와 관련된 이슈들로 더 이상 대전이 노잼 도시가 아니다라는 것을 대전시에서 증명해낸 것 같아서 예. 그런 도시 브랜딩을 굉장히 힘을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있지만 예. 그런 것을 위해서 복지 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들을 다 삭감했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정책인가를 고민하지 않은 그러한 시책들이 나왔을 때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대전시에서는 민간 위탁 기관들이 줄줄이 폐쇄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정 감사라든지 대전 인권센터라든지 그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라든지 이미 폐쇄가 되고 있기도 하고 뭐 대전 NGO 지원센터도 올해 말에 문을 닫을 예. 예정입니다. 어떠한 공동체성을 띠거나 어떠한 그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는
있는 것들을 자꾸 폐쇄하려는 모습들이 뭔가 좀 통제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도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안이 좀 나와야 된다. 무작정 폐쇄가 아니라 그거에 맞는 뭐 저희 센터가 없어지지만 대전청년내일재단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아까 그 시의회 이야기를 해서 성추행 관련 고소가 성추행 관련된 있었고 고소가 있었고 그거에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투표를 하면 뭐하나 그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는데 하면서의 좀 한계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평가로 인해서 다음에 당선되지 않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지금 임기를 누리고 있을 때 어떠한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심지어 시의회 의원들이 다 같이 그 묵살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좀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명 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반대표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시민들의 사실 좀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어지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뭐 저희 청년몰에서만 다뤘던 것들만 봐도 이렇게 긍정적인 것과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아무래도 청년들 입장에서는 청년 이슈에 그래도 한 번 더 눈이 갈 것이고 여러 가지 관심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는 뭐 청년 정책이나 또 이슈들 가운데 좀 눈에 띄었던 것들,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청년 정책을 청년몰에서 많이 다뤘었잖아요. 출산 정책이나 아니면은 주거 정책 아니면 청년 일자리 정책 등 많이 다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피부로 느낀 게 얼마나 되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청년들이 힘들게 지내고 있고 또 경제가 오히려 요즘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폐업하는 사례도 좀 눈에 띄게 많아진 것 같아요. 당연히 제 주변에 퇴사를 했다, 뭐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런 사례들도 훨씬 많아졌고 저희가 청년몰에서 청년 정책 다루면서 대부분의 청년 정책들이 실제 청년들이 겪는 문제와 얼만큼 맞닿아 있나 또 청년들이 얼만큼 이 실효성을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여전히 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완전 공감하는 생각이고 일자리 관련해서도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 쉬었음 청년이 증가함에 따라서 왜 이렇게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아?에 대한 근본적인 좀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되었고 그거에 맞춰서 고리분둔 청년 혹은 가족 돌봄 청년, 경계성 지능 청년 뭐 그러한 좀 신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그런 청년과 관련된 조례, 그거와 관련된 규칙, 그거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좀 의미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가족돌봄 청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도 같이 노력해서 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청년들의 간담회를 연다던가 은둔고립과 관련해서도 청년들을 많이 연결해 드렸던 그런 사례들이 저희 센터가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한 중간 지원의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해냈구나. 그러한 모습들로 좀 성취감을 좀 느꼈던 사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올해는 특히 가족돌봄 청년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면서 더 이상 어떠한 우울감 그리고 본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걸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됐다라는 것이 저한테 의미가 있었고 그 청년들이 그냥 쉬어서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잘 쉴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일자리 정책들의 미스매칭되는 부분들을 과감히 정책을 없애고 예산을 줄이더라도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저한테는 조금 의미 있지 않았나.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아쉬운 점들이 항상 남기 마련인데 그렇다면은 항상 이 사람이라는 게 기대를 갖고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가오는 2025년에는 일단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이제 이거 아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 조금 더 연장되고 강화되게 되고 또 학교 입장에서는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뭐 디지털 교과서도 도입이 되고 고교 학점제도 전면 시행이 되면서 교육도 혁신의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두 분께서는 2025년에 달라지는 변화들 이 가운데 좀 기대가 되는 것 이런 것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것 하나, 또 기쁜 소식 하나가 있는데 기쁜 소식 먼저 얘기를 하면 개인적으로 SNS 미성년자 사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는 부분이 좀 기쁘게 다가왔는데 저희가 올해도 다뤘었지만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라든지 아니면은 SNS로 워낙 사람을 만나기가 쉽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성범죄, 아동 성범죄나 이런 데 노출되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거를 뭔가 어떤 SNS 시스템 차원에서 또 국가적 차원에서 제한을 한다는 게 좀 기쁘게 들렸어요. 이걸 좀 많이 방어를 할 수 있겠구나. 범죄가 많이 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서 좀 기뻤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하는 게 좀 우려가 되는데 저도 일하면서 AI 서비스, AI 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쓰면서 매번 느끼는 게 이게 내가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 AI가 내린 어떤 답변들이나 결과물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이걸 잘 쓸 수 있구나를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현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성급하게 도입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셨던 내년에 변화되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대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국민연금도 개혁한다, 교육도 개혁한다, 여러 가지 노동도 개혁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과정 안에서 시민들의 이야기가 정말 담겼나? 하는 것들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강화돼서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더라도 그럼 그 사이에 대체하는 사람에게도 당연한 퇴직금이 주어질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피해라든지 특히 이제 청소년 그리고 아동들이 이 디지털 교과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윤리적인 교육도 같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고교학점제나 고교 내신제도 개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능과 관련돼서도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단순히 어떠한 변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이 청소년을 길러내는 것에 대한 게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또 다시 합의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도 청소년의 SNS 계정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청소년들한테 교육이 무조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외에도 9급 공무원들의 시험 출제 방식을 변화시켜서 실제 현장의 직무 중심으로 앞으로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미 일하고 계신 분들의 그 태도, 어떤 청년을 바라보는 태도 혹은 조직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를 같이 그런 온보딩을 같이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고 이제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게 어떤 것인지 실제 완성본을 보지 못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많을 텐데 아까 장재령 로컬 크리에이터 말씀하신 것처럼 GPT나 이런 걸 쓰면서 AI에 내가 어떤 명령어를 내리고 어떤 내용을 내가 분별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은 결국 개인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또다시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거? 많이 어렵다고 저도 느끼고 저도 그냥 명령어 입력하고선 답변을 보고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이제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뭔가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또 이제 대조해서 검색해서 보면은 자료가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에 있어서 그걸 판단하는 능력 또 이게 뭔가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다. 이 결과물들을 내가 실제 현업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우려가 됐어요. 벌써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이 AI의 도입들이 청년들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판단했을 때는 아직 저는 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중간에 전문직이나 어떤 이 하나의 업종에 오래되셨던 분들은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대체를 할 수 있는 건 다 중간인 저희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AI의 도입이라든지 어떠한 인공지능의 도입 같은 것들이 청년분들한테 그닥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청소년들한테까지 내려간다? 근데 청소년들은 아마 잘 쓰겠죠. 저희보다 훨씬 그렇죠. 더 빠르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이게 정말 윤리적인 것들을 넘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부터 저는 합의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장재랑 크리에이터가 말씀해 주신 생각하는 힘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어야 이것을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생각하는 힘은 책을 많이 읽거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분석하고 내 의견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제 AI 교과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선생님들의 걱정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책임감이 부여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제 뭐 2024년 끝을 향해 가고 있고 2025년 내년에는 그럼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좀 바람을 얘기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 활성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이 느낄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네, 맞습니다. 그 주변에서 이제 경기가 어려워서 폐업을 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대표님들도 많고 특히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프리랜서분들 그리고 1인 사업자분들이 제일 먼저 곡소리가 났거든요. 예. 근데 요즘 제가 그걸 다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보람 있게 땀 흘리고 밥을 삼시세끼 맛있게 먹고 걱정 없이 등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같은 맥락으로 우리 내년 키워드의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예. 근데 지금 시민들은 누구보다 그 아보하를 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보통의 하루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청년 세대 혹은 우리 모든 세대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내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저희 센터가 이제 위탁이 종료되고 나면 물론 어떠한 기회들이 많겠지만 그 기회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길 모두가 좀 희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내년 트렌드 키워드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이다. 보통의 하루라는 걸 청년들이 이렇게 갈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2025년은 어떤 보통의 하루가 이어질지 많은 분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고 힘을 쏟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우수성센터장께서는 이제 내년에 대한 걱정을 또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신혼여행을 다녀오려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여행 기간 중에 새로운 목표를 또 설정하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겠군요. 실업급여를 좀 사실 뭐 여행을 하면서도 아마 지금 이제 12월 달도 저의 미래를 좀 준비하는 과정이고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함께했던 동료분들의 재취업이기 때문에 이런 재취업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주는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재롱 로컬 크리에이터는 새해 뭐 어떤 목표나 바람 있으십니까? 전 사실 내년을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준비했던 사업 계획이 있는데 어떤 정치 상황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걱정이 많이 된다가 현재 상황입니다. 자, 내년에 두 분 다 아직 좀 이렇게 안개 속에 맞이하는 2025년인데 저희가 다음 해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함께 할 때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져 있는 상태에서 만날 수 있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의 한 줄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여러 정책들 중에 한 개라도 잘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입니다. 네, 모두 다 아보하. 자,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몰 두 분과 함께 만나봤고요. 이제 두 분과는 내년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몰 오늘은 청년들이 뽑은 올해 이슈를 중심으로 한 해를 정리해봤습니다. 대전 청년데이센터 우수정 센터장, 장재랑 로컬 크리에이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